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제가 어제 예. CBS에 갔습니다. 그렇게 연락에 씹었던 CBS에 가가지고 네, 직접 가셔서. 예, 우리 육순종 목사님, 네. 이제 교단 총회장도 하셨고, 또 북노회에 서울 북노회에 네. 정말 대선배시고 CBS 이사장이 되셨어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내년이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CBS가 NCCK에서 시작됐어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음영위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오늘의 CBS가 있는 건데 100년 되는 해에 에큐메니컬 운동 진영에 이사장이 나와야 그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순종 목사님이 이제 이사장이 되셨습니다. 아주 뭐 신앙적이시고 품격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시대 정신도 있으신 우리 기장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북노회 남성 목사 중창단, 여성 목사 중창단은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아직 예. 중창단 규모가 안 될 거예요. 네. 중창단. 네. 아, 그래요. 중창단 정도는 되지 뭐 네, 4명이면은. 중창단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의 한 20명 합창단 규모였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가가지고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조성은 네. 작사 작곡의 찬양을 합창으로 했었고요. 예, 참 남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씹어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특성 앉아 계신 분들 깜짝 놀라셨겠어요. 어디서 많이 본. 아니 우리 저 사회 봤던 사람이 이제 박재홍 아나운서라고 네. 이 아나운서 부장 됐더라고. 신입 때 봤는데 그 양반하고 인사 나누고 우리 김동민 선배라고 TV 쪽에 아마 책임자인가 그런데 그분도 좀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 저 김진호 사장님한테 윙크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파마를 했네. 못 알아봤어 내가. 못 알아봤어요. 그 앞에 마주치지 있었는데. 못하셨습니까? 아니 뭐 나와서 뭐 무슨 축사 같은 거 하는데 그때야 네. 저 양반 나왔구나 했는데 앉아 있는 자리에서 못 봤어요 내가. 파마를 하는 바람에. 그 양반이. 예. 변장. 어제 하여튼 뭐 힘차게 찬양하고 왔습니다. 예. CBS가 이 사실은 가장 빛났을 때가 언제였느냐? 그거는 큰 교회의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이 독재 정권으로부터 고난당하고 그렇지만 바른 목소리 냈을 때 그때 CBS가 가장 빛났어요. 가장 짓밟혔지만 예. 그때 그 정신을 회복하는 CBS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하여간 주류 매체가 되려고 포털에서 좋아할 만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대도 않는 인간들, 뭐 이상민, 조응천, 뭐 박용진이라고, 뭐 그 사람들 이름을 굳이 거명할 필요가 있겠냐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상민, 조응천, 박용진 이런 사람들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민주당 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민주당 까게 하는 발언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온다. 와타멜론. 그치. 이재명 대표 흔드는 이런 발언을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녹취록으로 해서 포털에 보내면은 일면에 탁 실어주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CBS의 이름을 빛내려 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또 이제 뭐 주류 매체에서 좀 밀려나는 듯해도 이 시대에 정직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또 시대의 어떤 그런 정의로운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체가 돼야 진정 CBS다운 것입니다. 지금 CBS가 많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육순종 이사장 시대에 또 이런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최태경 아나운서도 돌아가시고 그 이제 직장 일터로 돌아가시고 복직. 네네. 하여튼 모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CBS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봤고 우리 육순종 목사님 이사장 취임과 함께 6개월의 까방권을 드리겠습니다. CBS가 얻는 겁니까? NCCK가 얻는 겁니까? CBS. NCCK는 뭐 아직 좀 보류 중입니다. 예. 네, 6개월의 까방권을 획득하셨습니다. 까방권을 선물로 드리고 왔습니다. 예. 네. 지금 저 정권이 삼엄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런
기독교 방송사 언론의 네. 예, 수장과 수뇌부들이 좀 의식 있는 분들이 그래도 계셔야 논조나 방향이 뭐 무슨 김일성 찬양하듯이 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뭐 찬양 일색이고 그리고 어떠한 그 양평 최근에 건서부터 해가지고 의혹들이 나와도 전혀 보도하지 않는 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 그래도 조금의 한 줄기 빛이 네. 되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CBS에서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냐? 저는 이때라고 봅니다. CBS에서 이제 월요일마다 오후 3시인가에 월요기획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월요일마다 편성했는데 그때 PD가 변상욱 PD였어요. 예. 그 시민들의 어떤 이 전화 의견을 받는 방송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 이 50대 언론 통제에 대해서 한번 이슈를 다뤘어요. 50대, 60대, 70대가 아니라 50대 그랬어요. 삼엄할 때 전 장군이 정말. 그래서 하고 있을 이제 때. 미리 이제 무슨 말씀하실지 이제 밖에서 들었는데 뭐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고 올렸는데 세상에 이 양반이 이따위 뉴스.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이따위 뉴스 와 그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해지고 쫄깃쫄깃해지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질주를 하더니 이러한 언론 통제하는 전두환 정권은 곧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살 떨리는 바람을. 오늘 이제 네. 저녁에 남산 가서 얻어맞겠구나. 그때가 CBS의 르네상스기였어요. 사람들이 그때 뉴스도 없는 CBS를 켰다고요. 막 철탄가스가 엄청나게 서울 시내를 덮을 때, 야 그래도 CBS 뉴스가 그때 뭐 교계 뉴스, 생활경제 뉴스 이런 거 정통 시사 뉴스는 못했거든. 그 뉴스를 통해서 은근히 힌트를 줘요. CBS 뉴스가 어떤 식으로. 목사님들이 오늘 어디 집회 나갔다. 여기 교계 뉴스고 그렇죠. 노조가 어디서 뭐 집회한다. 이게 또 생활경제 뉴스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시대 정신을 전하려고 했던 CBS. 네. 팔다리 다 묶였지만 입이 막히고 귀가 이렇게 막혔지만은 그래도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든 봉사하려 했던 그 정신. 예, 이 정신이 CBS를 오늘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매체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네. 네. 지금 얼마나 참 언론이 필요합니까? 네. 보도돼야 될 것들이 하나도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CBS가 그 르네상스기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기를.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네. 네. 예. 까만 저기 과 함께. 김건희 그 명품. 야 리투아니아까지 가서 그 명품을. 편집샵에 가서. 근데 내가 말이죠. 지금 오늘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이버로 김건희 플러스 명품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했거든요. 네이버에선 웬만한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맞아요, 다 돼요. 메이저 마이너다. 없어. 안 나오죠. 기사 하나도 없어. 네. 심지어 추미애 장관이 오늘 그 이 명품 관련해서 한번 일가를 했거든. 다루는 언론이 없어요 거의. 그 사진 보니까 명품점 앞에서 옷 입었던 김건희 옷이 이 브루넬로 쿠치넬리 패딩 다운 자켓. 아니 뭔지 모르겠어 이게. 근데 이 가격이 515만 8천 원이다. 누군가 이렇게. 아니 근데 물론 뭐 꼭 이 옷이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모양을 보니까 비슷해 보여요. 이런 비싼 옷을 입고. 가격대일 거예요. 아니 인간이 싸고 그런데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다녀봐야 빛이 나겠습니까 김건희 씨? 그렇잖아. 인간이 쓰레기인데 인간이 하찮은데. 그 가게 앞에 경호원들이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아유 이런 나랑 참. 부신을 그렇게도. 야, 시키고. 니들 이거 하려고 공무원 됐냐? 아이고 진짜. 이거를 그냥 김정숙 여사가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러니까요. 도배가 됐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 예. 났지. 그러니까 민주정권 들어서면은 정의로운 언론이 되고 조금 이렇게 압박하거나 네. 이렇게 좀 수사권, 기소권 갖고 마사지를 해주면 순한 양이 되는 이런 언론들 정말로 들을 곳이 없고 볼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김용민 TV를 시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양평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뭐 인터뷰하는 뉴스 한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미디어 토마토라고 네. 그 뉴스 토마토가 아마 운영하는 네. 여론조사 회사 같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5.5% 포인트 깎였어요. 작은 폭은 아닌데요. 엄청나죠 그 정도면은. 그리고 저 국민의힘은 아마 국민의 휘임, 네. 국민의힘 휘임. 등골도 휘고 네. KTX 노선도 휘고 고속도로까지 휘게 만드는. 휘게 만드는 네. 국민의힘. 여기 저 여론조사 결과도 보게 되면은 지난주가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38.5였는데 이번에 네. 32.3. 아, 그러면 더 떨어져야 이게 됩니다, 사실. 6.2% 포인트 깎인 거예요. 이게 이 고속도로까지 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게 보도가 제대로만 돼도 이 정도 깎이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텐데요. 보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5% 포인트 그리고 6%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거는 건데. 뭐 떡락이라고 해야 됩니다. 폭락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명품샵을 가실 때가 아니에요. 근데 난 참 이거 보면서 자기도 분명히 한국 뉴스를 모니터할 텐데 이 마당에도 명품샵을 갈 멘탈이면은 야 이거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멘탈이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멘탈이다 이렇게 볼 자석 수밖에 멘탈이다 네. 그러더라고요. 자석. 애초에 처음부터 그 김건희 씨 그 네. 녹취록이 그 MBC PD수첩 통해서 네. 공개가 됐고 음.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기자랑도 공개가 됐고 그렇지. 그리고 그 무궁화호라고 그러셨죠? 그 구두 신고 다리 네, 그렇지. 올렸던. 올렸던 음.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안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 뽑은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짓을 해도 쟤 어차피 저런 애였어라고 네.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데 이분들은 보면은 애시당초부터 중도층들을 신경 안 쓰고 지네들을 타겟층이 있어요. 무조건 팬덤으로 지지해주는 그 지지층만 굳게 믿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러다가 진짜 총선 때 개작살이 나봐야 이제 좀 뜨악하고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평 때문에 이 난리가 나서 무슨 국정조사 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네. 명품샵을 간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멘탈이 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 멘탈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무서운 아예 거죠. 그냥 신경을 네. 안 쓰고 어차피 쟤네들은 저 뭐 지져라. 우리는 우리대로 이 시멘트 지지층만 안고 가겠다. 그런 스탠스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있지만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 설령 내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감히. 기소해? 네. 누가 우리를 재판에 넘겨? 누가 우리를 처벌해? 검찰이 다 우리 가족들인데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말이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네. 어쩌다 이제 뭐 그 너무 여론이 안 좋아서 네. 그 검찰 패밀리인데 뭐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빵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금방 다 풀려나잖아요. 그렇죠. 아주 싸게 끊어주고. 조용히 싸게 끊어준 다음에 조용히 조용히 풀려나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그 멘탈이 단단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아니 누가 우리를 처벌해? 어?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지금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로남불인 거예요. 어? 우리 저 한동훈 딸, 조국 딸, 걔네들은 야 조국 딸도 저렇게 됐는데 우리 딸 문제 그거 좀 여론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없어. 그렇죠. 이런 게 없어. 그냥 뭐 대학 아직 안 갔으니까 문제 안 되는 거 아니냐 해놓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대학을 가게 됐지 않아요? 네. 아마 대학 간 상황이라도 네. 뭐 이런 그 구실 저런 논리로 우린 달라. 예.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 지금 현재 위기의 그 본질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독재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라는 점이에요. 우리의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딸이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조국 딸이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만약에 저질렀다면 그렇다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조국만 처벌받고 조국 딸만 처벌받고 그렇다면 뭐 조국 전 장관 딸이 뭐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를 네. 해서 처벌하려고 할 때 그 뒤집어 검찰 기준으로 씌웠다는데. 보자면은 조국은 처벌감이고 한동훈은 절대 처벌 못하고 그렇죠.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에 우리 이제 근본을 좀 우린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이 김건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법 앞에서 동등한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잖아요. 그 저기 어느 A라는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네. 아버지 할아버지 끝발 없어.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 근데 아무개는 대형교회 목사 아들이야. 그러면 이제 유학도 가고 뭐 그냥 그렇죠.
저기 아버지 그 물려받고. 성골이라고 하죠. 예. 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우리 부군도 목사, 네. 본인도 목사, 딸도 만약에 목사가 되면은 로얄 패밀리. 뜯어말리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로얄 패밀리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목사 딸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얄 패밀리는 일단 이제 제 별명이 무술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어디 봐서.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로님, 목사님 자녀 아니면은 이제 뭐 저희 때만 해도 면접 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어디 노예 계시노,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때여가지고 그때 별명이 너 같은 무술이 막 우리들끼리 너는 무술이고 쟤는 성골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로얄 패밀리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 신학교 면접 볼 때 네.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봐서 네. 불신자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저도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를 전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저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저는 그 다음에 그냥 이건 뇌피셜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치더라 지금 검찰 권력이 수사권 기소권 분립시켜서 거의 해체 수준으로 손보지 않는 이상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과연 가능할까? 게다가 전임 그 박근혜 이명박 그 국민의힘에 있는 쪽 대통령 역대 대통령은 다 깜빵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복이다 또 이런 식으로 언플해서 게다가 또 지금 휘어지어 있는 지형 아닙니까? 땅도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또 지역이. 이제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금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고 총체적 난국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미 바람각이고 답답하고 미쳐버리겠는데 그러나 역사는 조금씩 진일보하니 우리가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스트레스 받을수록 여러분들 다 같이 커피도 한 잔 빨고 같이 노가리도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가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쟤네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대선 이후로 뉴스 끊고 아예 그냥 정치에 무관심하고 떠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요즘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이렇게 살짝 내밀어도 또 바람각이고 답답하시니까 외면하신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노리는 게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즐겁게 좀 유쾌하게 재밌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보셔도 돼요. 네.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TV를 구독해 저도 매일마다 챙겨봅니다. 그동안 안 보셨던 분들 돌아오셔도 돼요. 이제 볼만한 시간이 됐어요. 이제 웬만큼 망쳐놓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 수습해야 되는 일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인들이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지치지 않고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정치 시사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 YS가 취임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하나회를 척결했어요. 하나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군내 사조직이에요. 사실상 거기 수장은 전두환이고 또 그 다음은 노태우였지만 전두환 노태우가 다 그만뒀지만 그러나 그 수십 년 한 20년 가까이 완전히 군내 사조직으로 뿌리를 내렸던 하나회가 이제 자기들과 이질적인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탄생됐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우리 같은 민주당 대통령이니까 합당했으니까 잘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은 우리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든지 손을 대려고 하면 여차하면 쿠데타 일으켜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후자였을 거야 틀림없이. 여차하면. 외신들도 다 쿠데타 일어나는 걸로 그 당시에 염려했었어요. 한국민주주의가 그 완전히 그 정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대기가. 북한을 그렇죠, 곁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민주주의, 무질서한 민주주의를 방치하면 안 된다. 군이 이 사회기강을 잡아야 된다. 이거 명분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고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근데
김영삼이 그 생각을 할 즈음에 바로 다 잘랐어요. 예. 그날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인사를 발표했어. 이튿날 아침에 가봤더니 방이 없어졌어요. 네. 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짐은 다 밖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역사에서 퇴장했어요. 물론 오죽하면 그 농담으로 우리나라 천문 관측상 네. 그날 별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많이 별들이 그냥 떨어졌군요. 우두두두둑 별들이. 다 떨어졌죠. 특히 네. 그 YS가 그때는 지지율이 90%가 넘었어요. 네. 그런 그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네요.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 속에서 이때가 기회다 아니면, 해가지고 네. 그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좀 통탄스러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 얼마나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그렇죠. 80%가 넘었고요. 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당시에 검찰총장이 김수남이라고 네. 끈 떨어졌어요. 정말 검찰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 때 찬밥이었거든요. 그냥 한 칼에 다 개혁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검찰에 의해서 생을 마감한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꾸로 실세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더니 나중에 검찰총장 시키더니 저쪽 당 대통령 후보가 되게 하고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어요. 예. 이런 빅엿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셀프 빅엿이 어디 있어요? 지금 책방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본인이 대통령실 때 하시지 못했던 내용들에 계속 힘을 보태고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그 저기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는요. 네. 이 커질 대로 커지다 못해 아예 국가를 집어삼킨 이 검찰 권력을 그야말로 토막내고 무덤에 가둘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대통령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불행 중 다행인 게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나라고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도 그 정도 권력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검찰 개혁 단행하고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이 공화국 안에서 누구는 무슨 짓을 해도 다 무죄요, 무혐의요. 그렇죠. 누구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범죄를 조작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네. 이런 왜곡되고 또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또 과제인 것입니다. 네. 예. 그 일이 바로 서지 않고는 참 앞으로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검찰 개혁 안 해봐. 다음에 민주당에서 만약 대선 승리해가지고 대통령이 나온다 치더라도 검찰이 날마다 그렇죠. 털어대면 털지 않겠어요? 예. 네. 그 대통령 주변 인사를 털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권력을 망가뜨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2, 제3의 윤석열이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네. 이 평화나무가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한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평화나무가 고발했던 이 선거법 위반 목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뭐 겨우 그 정도냐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벌금 150만 원이면은 이게 만약 확정되면은 이 양반 선거 발언 못 해요. 예. 그리고 의원이었으면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선거 발언 못 해. 몇 년 동안 선거 뭐 물론 목사가 출마할 가능성은 낮지만 네. 선거 운동도 못 하고요. 네. 투표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언제 고발했던 내용이죠? 저희 공명선거 평화나무가 네. 매번 선거철마다 네. 공명선거 감시단을 저희가 발족한 다음에 네. 전국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거나 뽑으라고 하거나 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낙선 분위기를 유도하는 이런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이런 발언하는 걸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대선 때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광주 모교회에 네. 박모 목사가 이재명 지지하는 목사들 정신 있냐 다 지옥 갈 거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을 얘기하면 넘으셨네요. 교인들 네. 입장에서는 네. 뭐야 이재명 뽑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분위기를 이제 유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이재명 선거 공약을 믿으면 멍청한 것들이다. 윤석열도 비리가 있지만 난 그런 거 보지 않는다. 정권 안 바뀌면 죽는다. 민주당 되면 우리 끝난다. 감옥에 다 가고 죽을 거예요. 라고
아주 노골적인 발언을 해서 저희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목사님 지금 윤석열이 예. 됐는데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발언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왜냐면 목사의 직위를 가지고 직무상 설교 시간이죠. 네. 예배 시간 때 이런 행위를 발언하는 것 자체가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이 그럼, 됩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을 보면요. 선거의 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교적 단체 기관에서 구성원들을 상대로 직무상의 행위를 가장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거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 침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라면서 네. 이 박 목사가 또 심지어 뭘 했냐면 위헌이다 이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지금 기소한 이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예, 침해한다. 거죠? 이제 종교인이 그 종교 행사를 하면서 예. 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이게 처벌돼야 한다는 법이 예. 그러면 위헌이다. 위헌이다. 예, 그래서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예, 근데 재판부가 그것도 기각시켜 버리고 벌금 150을 때렸다는 아이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아유 훌륭한 판사님들이십니다. 네. 정말. 예. 답답한 중에 그나마 오랜만에 사이다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공명선거감시단 하면 좀 결과가 늦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직선거법 그 선거 그 공소시효가 일단 6개월이고요. 네. 그 안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떤 네. 길어지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2년까지 가기 때문에 결과가 좀 늦는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면 그 전에 예, 예. 기본적으로 이 선거법 위반 네. 목사들의 설교 중 예배 중 선거법 위반은요. 정말 저 누가 봐도 저 의도는 아무개 후보를 뽑으라는 건데. 당선시키려고 예. 하는 것이거나 혹은 아무개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법원에서 대단히 관대하게 봅니다. 그렇죠. 이 종교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를 지금 그렇죠. 꺼려하는 것 꺼려하죠. 같아요. 네. 또 종교계와 척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네. 기본적으로 헌법적 원칙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데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관대하게 보려고 했는데 이 박 목사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한 거야.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벌금 150만 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건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실적이 그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 저는. 상당히 좋은데 많은 분들이 벌금 액수에 아쉬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금융치료를 더 강력하게 봐야 무혐의 됩니다. 무죄가 나는 것들도 적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저희의 고발이 과도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런 종교 행사 때 발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좀 소극적이다. 네. 라는 점이 문제긴 한데 근데 저희가 계속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유죄를 도출해내면은 이게 판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과거에는 이걸로 해서 유죄 때렸는데 비슷한 거 그보다 더한 거에 대해서 유죄를 안 때릴 수가 없어요. 예. 이런 판례를 쌓아가는 것 자체가 평화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교단체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고요. 우리 저 또 목사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평소는 모르겠습니다. 평소는 상관이 없는데 사전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이 언제냐?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입니다. 예. 6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내년 총선이 이제 4월 초인데 그럼 9월부터 시작돼요. 9월부터 시작이 되는 예. 거죠. 이제 뭐 2달도 안 남았어요. 네. 2달 후부터는 네. 이 설교 때 아니 뭐 시국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개 정당 아무개 후보에 대해서 선거 때 찍지 마라, 찍어라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 애둘러서 말한 것까지 다 고발하지 않으시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거짓 뉴스로 누군가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발언하는거나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그 평화나무가 고발하는 거지. 저희가 일단 고발을 하면 네. 좀 그 고발 당하신 분은 이제 긴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이 애매한 발언 갖고는 웬간해서는 안 합니다. 애매한 거 갖다가 괜히 고발해서 무혐의 나면 이게 또 판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면 중앙선관위에 먼저 저희가 그걸 신고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그 등급이 있거든요. 네. 등급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 그거를 증거 자료로 첨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선관위의 판단. 그러면 선관위의 판단이 1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걸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기소돼서 재판 과정 가운데도 이게 증거 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네. 가급적이면 특정 정당과 후보나 그거 자체를 언급하시지 않고 뽑거나 거기가 돼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렇다고 해서 네. 당명 얘기 안 했다. 나는 뭐 저기 저 북한과 가까운 당 뭐 찍지 말라. 그것도 어느 당인지 유추가 되잖아요.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목사님이 이제 시대에 대해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러나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국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렇죠. 우파든 좌파든 할 수 있는데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아예 예. 언급 안 하시는 게 교회가 존경받는 길입니다. 예.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요. 특정 후보의 어떤 당선과 낙선을 위해서 발언하는 그거는 그 가치를 지향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도 뭐 김용민이가 뭐 이런 한국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용민이도 그 벙커원 교회 목사 아닙니까? 네. 제 설교도 모니터 대상입니다. 예. 만약에 진짜 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 틀림없이 고발할 거예요. 저를 예, 이사장이지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직원들이 다. 아니 그 네.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 남만 책 잡으면은 그게 저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게? 예. 네, 저희가 진보교회, 소위 진보 진영에 있는 교회들도 똑같이 모니터링해서 똑같이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예, 빼박입니다. 게다가 녹화까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어떻게 그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뭐 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하면 다 고발해요. 그래서 그 저기 혹자는 이 국민의힘 지지했던 목사들만 그렇게 뭐 하는 거 아니냐, 고소 고발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민주당 옹호했던 목사들도 저 고발 당했어요. 저 우리 저 대표적으로 S 목사님이라고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왔는데 거기서 또 띄워주는 발언했다가 저희가 그래서 그 신고했어요. 예, 선관위에 똑같이 신고해서 경고를 받으셨죠. 네. 예. 저희는 당적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보수 목사뿐만 아니라 진보 목사님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제발 좀 법 좀 지킵시다 우리 서로. 네. 충분히 네. 그 자기의 정견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종교의 탄압도 아니고요. 뭐 시민사회가 합의한 내용을 좀 지키자는 선이잖아요. 네. 교회가 시민사회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가치를 말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죠. 이 종교뿐만 아니라 교육, 네. 교사들도 그렇죠. 그 발언 못하게 돼 있어요. 포함됩니다. 예. 아주 그 처벌이 심하잖아요. 네. 이게 걸릴 경우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선생님들은 지키는데 목사님들이 안 지키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도 이제 개시될 예정인데 우리 모두 다 같이 뭐 우리 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선거법을 준수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또 평화나무가 이 예수상 짓겠다고 이 거짓말하고 다녔던 그분을 또 고발했잖아요. 예, 충청남도 천안시에 세계 최대 예수상을 이제 짓겠다면서 사업자를 모으고 다녔던 한국 기독교 기념관 황모 이사장이 네. 법정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아예 됐군요. 예, 네. 천안시에 이제 137m에 달하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 예수상을 짓겠다고 했었는데요. 137년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짓겠다고 그러니까 했었죠. 조형물 내부에 이제 기독교 역사 체험관을 만들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고 그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7일에
이제 황 이사장에 대해서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이제 선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천안시가 오죽하면 토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토지도 네, 부지가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이제 사기당할 우려가 이제 생길까봐 천안시가 보도 자료까지 내서 조심하라고, 네, 여러 사기당하지 차례 말라고 주의를 줬어요. 주의를 줬고, 실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한국 기독교 기념관인데 네. 납골당 사업이 이제 메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그 당시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네. 참 좀 이분 네. 정체가 뭔지 궁금한 네, 게 종교를 예. 왔다 갔다 하시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불교 사찰 지으려고 네. 이 세무서에 고유번호까지 발급받고 천안시와 서북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까지도 낸 상태였습니다. 네. 예, 기독교 기념관 그 인근에다가 또 이제 사찰을 지으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황 이사장이 일전에 네.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었고, 네. 그 상태에서 사문서 위조로 이제 또 실형받은 전력이 또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재범 가능성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황 이사장이 투자자에게 빌린 돈 10억 중 8억을 변제해서 네. 재산상 손해를 회복한 점은 인정을 했지만 네. 그래도 이 도주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2월 1일 날 이 천안시 예수상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네. 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과 함께 같이 협력하고 있는 네. 대대적으로 홍보해주고 기념 예배를 해줬던 한국교회연합 네. 사무실이 있는 한국 기독교 기념관 앞에서 네. 저희가 2월 1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네. 사기 행위로 저희가 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고발이 많이 돼가지고 이후에. 취합이 네. 됐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법정 구속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예. 예수상을 브라질 리우에 있는 예수상을 본다서 137m로 짓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 기독교 정신을 위해서 그랬던 줄 알았는데 이제 사찰하고도 계약을 해서 사찰을 인수받으려고 하다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주소만 따고 뭐저 사실 저 이런 거겠지.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그렇죠. 예. 종교는 좀 허가가 쉽게 나거든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게 또 이제 좀 사업이 되려면은 또 신앙심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냥 기독교 표방하면은 또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수요는 또 충족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저 목사 끌어들여 가지고 막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예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참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냥 무지성 지지, 네. 무지성 신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지성은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이거 처음에 그 행사 사업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 한국교회연합 그 목회자들이 그 개원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개공식 줄였어요. 시공식 네. 앞두고 뭐 예배를 크게 했고 그 현장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 윤상현 의원도 와서 네. 축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러리로 쓰면서 이게 뭔가 사기가 아니라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국회의원도 안심시켜, 왔대, 이렇게 돼요. 그거 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도로 이 한국교회연합 이 대표들이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상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문제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대로 다시 재정비해서 이 사업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행위에 일조하셔서 지금. 하여튼 그 사고하면은 굉장히 면이 안 서니까 또 다음에는 진짜 그게 두고두고 자기의 어떤 오점이 되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가 있다면은 대가리 박아야죠. 예, 대가리 박아야 합니다. 빠따로 맞을 일이기도 하지만은. 네. 자, 저 지난주에 그 예장 통합에서 드디어 명성교회로
107회 총회 올 9월에 있을 완전히 확정됐죠. 107회 총회 장소가 결정됐습니다. 네, 완전히 못 박은 건데요. 못 박았어? 네. 그동안은 이제 설만 있었고 반발이 있었다 뭐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완전히 9월 그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하겠다고 결정이 났어요. 근데 지금 부총회장이고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 총회장이 될 김의식 목사님이 네. 이 총회 장소를 결정하는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해요. 왜 근데 이렇게 사회적 시선이 곱지도 않고 또 교단에서 반발하는 노예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대표적으로 서울노회. 네. 그런데도 왜 명성교회를 고집했을까? 오늘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총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에 맞추어 치유와 화해와 부흥의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소 문제를 두고 많은 분들의 심려와 의구심이 있는 것을 압니다. 왜 교단 내에 오랜 갈등과 아픔과 관계된 곳에서 총회를 개최하려 하는가 염려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난 104회 총회는 수습 결의안을 통해 수곤 과제 해결을 위한 총의를 모은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근본 제107회 회기 중에 사회법정에서도 해결의 마무리가 되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유치 의사를 명성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창 총회장은 총회 둘째 날 기자들과 만나 세습을 반대하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기회와 시기를 놓쳤다며 더 이상 이 문제로 총회와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대님들이 결의해놓은 그 조항 104회기는 그때도 유효하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총회의 요청 앞에 명성교회 또한 많은 고심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압니다. 전에 없었던 반려와 재고 요청에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임원회도 이 문제를 재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노예들의 이미 숙소 예약 등 어려움을 포함하여 요청을 번복하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모아졌고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회 60일 전에 장소는 확정해서 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회 장소 문제가 물론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그래도 선임한 차기 총회장이 위임된 사항이라는 점을 우리 총대님들 그리고 전국교회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회 1,500명이 모이고 또 18개 상임부서가 부별로 또 회의를 갖고 또 식사 장소라든지 숙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과 지방을 통틀어서 사실 그렇게 많은 곳들이 저희들이 후보지로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총회 장소 결정은 저희들이 이게 총회 결의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위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역대 부총회장님 그 다음 차기에 총회장을 맡게 되실 우리 부총회장님께 위임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지금 부총회장으로 계시는 김의식 목사님은 교회 이름 자체가 치유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치유받고 싶으시면 이 교회에 일주일만 갔다 오시는 거 허락하겠습니다. 또 명성교회가 이렇게 경악 후원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증거하는 목사가 된다. 우리 딸까지 돌봐준다. 내 평생의 명성의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 내 평생의 명성의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 내 평생의 명성의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
예.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광고가 있어서 먼저 광고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그 기독교회복센터에서 이번 여름 하절기를 맞이해서 네. 해직 교수들에게 배우는 여름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 네 분의 그 신학교에서 해직당한 부당해고당한 교수님들이신데 각각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분 중에 이제 두 분은 여성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강호숙 교수님하고 네. 그리고 박유미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강호숙 교수님은 실천신학 전공이시고 박유미 교수님은 이제 구약학이신데 예전에 그 총신대 동문회에서 이 총신대학교는 여성 목사가 없기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신민정 목사님 같은 분이 존재할 수 없는 예, 그런 예, 교단입니다. 합동교단의 저쪽으로 신학교고요. 안 참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문회 때 우리 저 박유미 교수님께서 우리 총신도 훗날 네. 예, 여성 목회자가 배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예, 대표기도 때 기도를 하셨는데 네, 그 자리에 있었던 김머시기 총장이 감히 저 따위 기도를 해? 라고 해서 네. 우리 저 박유미 교수님을 해직시켜버리는 사태가 발생했고 네. 더 웃긴 거는 네. 그 자리에 같이 앉아 계셨던 네. 강원숙 교수님도 같이 해직당하는 같이 사태가 앉아 있어서.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여성 안수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오셨죠. 의견 개진을 하셨다가 해직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호숙 교수님, 박유미 교수님 이 두 분의 부당 해고 당한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여름 사경을 하고 또 이제 이규원 그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이규원 교수님 예배학 전공이신데요. 네. 이규원 교수님은 세월호 단식 기도회 때 가서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제 의혹 제기를 받아서 아직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갑자기 또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박성철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박성철 교수님은 이제 조직 신학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 박성철 교수님도 H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전공으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네. 예. 좌파 성향의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통지를 받았다가 인터뷰 이후에 다시 재계약 만료를 다시 또 전달을 받아서 예, 다시 번복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해직당한 그런 해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나가라라는 거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네 분 저희 강호숙 교수님 그리고 박유미 교수님 그리고 박성철 교수님, 이규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에 그 구 호산나교회 그 보시는 웹자보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덕양교회에 있는 그 옛날에 호산나교회인데 지금 교회 이름이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7월 29일 토요일 1시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이 네 분의 교수님에게 이 에피소드들과 아주 값진 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교회들이 이제 수련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뜻 있는 분들 그리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기독교회복센터에서 제공되는 모든 강의들은 거의 대다수가 99% 무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셔서 이 사경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디서도 대학에서도 듣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하니까요. 꼭 관심 있으신 분들. 그 저기 사실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가 더 중요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리와 밥줄보다. 안위보다도 정말 훌륭한 그런 강사님들이십니다. 예언자 같은 분들이에요. 진정한 사경회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나무가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29일 오후 1시부터. 네. 네. 자, 그 영상들 보시면서 아니, 물론 그게 김의식 목사가 뭐 명성교회에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명성교회 지금 세습 논란에서 명성교회를 좀 해방시켜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김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입니다. 네. 아니 그
명성교회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느님 은혜를 기억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요. 네. 예. 아니 저는 뭐 명성교회에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분들 뉴스를 안 보시나요? 그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전도가 제일 중요하고 뭐 영혼권이 한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뭐야? 쟤네 저 난리를 펼쳐놓고 명성교회에서 또 총회를 해? 뭐야 저거? 관심 없는 분들도 예. 명성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있잖아 세습하는 교회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게 각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 의식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정말 무의식과 같은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의식이 없으면 예? 이 의식 있게 좀 행동을 하시고 의식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의식 있게 사고를 하시고 의식 있게 좀 이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9월부터 이제 예장 통합 총회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이 계시는 동안에 이 명성교회 은혜를 그만 의식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예. 의식하셔서 정말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이 답답한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우리 정광훈 씨가 또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아주, 맨날 네. 화가 나 계신 것 같습니다. 드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수박들을 이제 맘먹고 막 밀어주시면서 개딸들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네. 쌍욕을 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이제 연합예배 설교에서 이제 개딸들에게 망언을 쏟아냈는데요. 그러니까 보혜사의 책망을 안 듣는 사람들은 개판이다.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 자기가 성령이라는 뜻이죠. 그 자기 보혜사가 자기를 통해서 한다. 예. 저기 보혜사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뭐 그게 보혜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란 뜻인가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의 헬라어를 한국말로 직역한 걸 이제 보혜사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의 책망을 안 듣는 사람들은 개판이고 개딸들이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IAEA 세계 원자력 총책임자가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그 개 같은 X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서 연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2시간 예. 동안 숨어 있다가 들어왔다면서 분개를 했어요. 아니 그 여성분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목소리를 내는 중에는 있었죠. 예, 자기가 봤을 때 민주당 정치인들도 자꾸 개딸 그러는데 뭐 전에 박용진이가 저 안동 갔을 때 개딸들이 자기를 반대했다고. 근데 거기 안동 계신 분들 말씀은 여자가 없대. 그렇게 젊은 그러니까 일단 자기를 반대하면 다 개딸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연배도 여자가 꽤 없는데 높았던 걸로 어떻게 기억합니다. 개딸들이야? 네. 그러면서 북한으로 가버려라. 그렇게 김정은이 좋으냐. 김정은 앞에 가서 빤스만 입고 춤춰라. 기쁨전 노릇해라. 이런 성희롱 발언도 했습니다. 야, 우리 저 정광훈이가 빤스란 발언을 했군요. 오랜만에. 더해요. 주로 뚱뚱한 여자들이 빨리 올라가라. 김정은은 뚱뚱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눈에 잘 찍히면 김정은이랑 하룻밤 잘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이구 이런 발언도 있었구나. 나는 뭐 개딸 운운했다 그래서 그 말만 한 줄 알았더니 야 이거 왜 여성 단체들 좀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김재련 변호사님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민주당 전문이에요. 민주당 계열만, 민주당 전문입니까? 민주당 계열만 예. 비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여기 영역이 아니야. 정말 이게 정말 천벌을 받을 발언들을 계속했는데요. 그러면서 남조선에서 왜 떠드냐, 나라 망신 다 시킨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쌍욕을 퍼부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낙선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뭐 IAEA 대표가 후쿠시마물을 자기부터 마신다고 했는데 더불어 공산당인지 더불어 주체당인지 민주당 국회의원 개 XX들이 잘 들어라. 새끼인가요? 네, 자식 아니면 뭐 새끼겠죠. 예. 잘 들어라. 현재 국회의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0%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제외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10명 정도 있는데 김진표 장로를 포함해 10명 정도는 남겨놓고 다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김진표한테 도움이 될까? 계속해서 이낙연이나 정세균 전 의원은 정상적이라는 식의 발언을 항상 하고 좋게 발언을 해요. 네. 이분들에 대한 것은 악마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입니다. 여러분 네. 그
정광훈이 이렇게 디스하는데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아니 정말 제가 지금까지 정광훈 씨가 한 발언들을 요약을 하고 네. 항상 모니터링을 할 때 정말 희한하게도 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호평을 하면 그 사람은 전부 수박들입니다. 어쩜 이런 그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10명 중 그 10명은 호명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다행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항상 호의적으로 얘기합니다. 전 너무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서 대한민국 네. 헌법을 인정하고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또 부울경 의원들 전부 다 물갈이해야 된다. 그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본인을 예. 지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의원들 물갈이해야 된다라는. 아이고. 이기현 씨가 이제 울 네, 부울경도. 때문에. 하여간 지금 부울경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네 북이에요.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얼마 전에 그 횟집 수조에 물을 퍼마신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의 김영선이가. 그 뒤에 그 수산시장 그 사장님들 표정이 참 저걸 퍼먹고 앉아있네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횟집 수조에 그 거품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박테리아 죽은 거래요. 그렇죠. 잘 드셨네. 잘 드셨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울경은 뭐 장제원, 김기현 뭐 이런 공통점들이 네. 예, 여기 뭐 아주 단순합니다. 예, 국민의힘 향해서 부울경 의원들 전부 물갈이해야 된다. 전부 정광훈 씨 욕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 예. 네. 그리고 또 사법부도 맹비난을 했는데 왜 사법부를 비난했냐면 모욕죄로 최근에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이동욱이 나를 모욕죄로 고발해서 나한테 이동욱 벌금이 경기도 나왔다. 의사회장. 예. 네, 내가 이동욱을 향해서 사탄의 배필이라고 했는데 판사가 기독교를 모른다. 이 사탄의 배필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그래서 나한테 벌금을 내리라고 판정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엄청 분개를 했습니다. 저기 사법부가 네. 우리 저 전광훈 편에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 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뭐 모든 걸 다 거의 전광훈 손 들어주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 예. 또 좌파 판사다 예. 그런 것 같다. 이 좌파 프레임이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200석을 만든 후에 교회와 관련된 재판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만들 것이다. 교회를 모르는 인간이 무슨 재판을 한다고 난리냐? 기독교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 진짜 심한 시간 같으라고. 네. 아니, 야 의회 200석 확보한다고 그 사법부를 네 마음대로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이고 정말 참. 지식 수준이 지금 저기 용산에 계시는 분과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분쟁은 재판장이 장로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법부까지 이제 맹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이 무고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개판이다라고 하면서 김용민 목사님 얘기를 또 꺼냈어요. 내 얘기도 했어요? 네, 내가 김용민한테 76개를 고발당했는데 76개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100%다 무죄가 됐다. 본인이 다 무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발당한 것 중에. 일단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76번 한 바가 없어요. 허위사실 적시인데요. 네. 거기에 내가 김용민 내가 이렇게 다 100% 무죄가 나오면 나를 고발한 김용민을 처벌해야 되는데 안 한다. 우리나라는 무고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저희가 지금까지 2020년 총선 당시에 고발을 38건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에 넘어간 게 9건이었고요. 네. 그 나머지는 이제 무혐의가 나왔죠. 네. 이게 처음 저희가 이제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해서 네. 이게 좀 교회에 대한 또 설교 중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런 그 판례도 많지 않고 그래서 무혐의가 많이 나왔는데 2022년의 대선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는 고발이 15건이었고 네. 송치되지 않은 게 8건, 벌금형이 4건, 진행 중인 게 2건, 타 기관에서 진행 중인 게 1건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76건 다 합쳐도 76건은 아니고요. 예. 네. 그리고 다 그게 정광훈을 무죄다. 향한 것도 아니었고 정광훈 씨의 그 재판 중에는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무죄가 난 것도 있는데요. 재판에 넘어간 것도 많습니다. 네. 재판에 넘어간 것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너댓 건 돼요. 예. 예. 근데 김용민이도 무수히 많이 전광훈한테 고발을 당했거든요. 고소도 당했고 고소도 당한 것 같아요. 네. 그 뭐 몇 건인지 제가 세보지 못했는데 근데
정광훈 씨, 당신은 그래도 재판정에 넘어간 게 있잖아. 기소된 게 있잖아. 김용민은 다 에브리바디 경찰에서 끝났어. 불송치로 네. 끝났어. 김용민이가 저기 변호사도 없이 혼자 가가지고 다 불송치 받았다고. 이러니까 또 저기 그 평화나무가 그 저기 뭐야? 저기 네, 뭐 그 뭐 소송 비용 그 뭐 저기 후원 받은 건 뭐냐? 인간아, 이 정광훈한테 할 말이 인간아, 그 김용민 개인에 대한 고발이고 평화나무 고발에 대해서 후원 받은 거야, 인간아. 아니 법인하고 개인을 구분을 못해요. 아, 나 정말 참 이런, 네, 이런 인간이 지금 어디 가서 무슨 탐사기자 운운하고 자빠졌어요. 네? 나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이고. 그런데 정작 이 정광훈 씨에게 법이 관대한 편이에요. 지금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씨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그 40억대 소송을 냈었는데요.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지금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에게 매우 관대한 거예요, 지금. 일단 요거는 전 그 선례가 없기 때문에 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한 그렇죠. 것 같은데 재심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항소심 한번. 대구 신천지도 좀 비슷한 네.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네.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이제 대구시가 지금 신천지에 소송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그 2020년에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 강행했고 또 역학조사 거부하는 그 행위하면서 감염 예방법 위반을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평화나무도 이 소송을 냈었고 이게 서울시와 함께 취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다 청구한 것도 아니고 이 확진자 641명 중에 치료비 중에서 부담액 3억여 원, 그리고 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원, 뭐 이 정도, 그리고 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그리고 뭐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액 22억 원, 뭐 이 정도를 다 그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합 40억 원대. 네,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비용 중에 공단이 부담했던 2억 5천만 원, 얼마나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패소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광훈 씨가 그 코로나 한창 네. 그 극성일 때 네. 광화문이나 이렇게 그 등지해서 광복절 집회 열고 막 이런 집회를 해가지고 코로나 확산 주범이었잖아요. 뭐 그래서 예전에 대구 신천지발, 뭐 광화문발, 뭐 네. 이렇게 두 번의 얘기들이 위기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네가 그 집회를 강행해서 코로나가 확산된 그 피해로 인해 발생한 총체적인 모든 비용들을 과세하겠다. 과태료로. 네.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가 그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한 거예요. 예. 그 사실상 대한민국 법원이 정광훈 씨에게 매우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는 뭐 관대하다기보다는 좀 보수적이다. 그 뭐 네. 좀 진취적인 판결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게 그 말인가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종교 단체의 이런 무분별한 그 이 법 무시 이게 그 좀 우리 판사님들이 좀 심각하게 그 보실 필요가 있겠다. 법을 개무시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부 지각 없는 목사들이 말이죠. 이게 어떤 인식이냐면 하나님의 그 도성과 사람의 도성이 다르다. 세상 법은 어겨도 된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법, 율법만 따르면 된다. 이런 전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히 교회를 법으로 통제해? 야,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이 마인드라고요. 이 마인드면 법이 혼을 내줘야지. 뭐 정광훈이가 뭐라고 그렇게 정광훈이한테 그렇게 그 봐주고 또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좀 단호한 판결을 내려줘야 그래야 목사들이 깨갱하죠. 지금 국민들이 저 교회를 뭐 기피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뭐 교회를 혐오하는 게 옳다는 건 아니고 법 무시가 너무 심하니까 시민사회가 합의한 내용 정도, 기본 내용 정도는 따라야죠. 그게 사회규범 아닙니까? 그게 법이고요. 근데 이렇게 개무시를 했다면은 이 법을 누가 수호합니까? 사법부가 수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호히 철퇴를 가하면서 바로 잡아야지. 이거 누가 그걸 지켜줍니까? 행정력으로 지금
막지 못해가지고 법원에 호소한 건데 정광훈을. 근데 그 정광훈 잘못 없다 잃어버리면은 정광훈이가 그러면 아유 앞으로 조심해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그렇죠. 이건 좀 혼을 내줄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아니 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과 단체 그 주체들이 말이죠. 그리고 맨날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법을까지도 포괄하는 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세상법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법은 기본이잖아요. 그것 이상의 그 법까지 다 포괄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지 이 세상에 정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인간 사회가 정한 기본적인 규범마저 지키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을 운운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네. 그 김용민 이사님께서 너무 명확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그 공명선거감시단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회복센터 전후로 해서 네. 많은 그 빌런 목회자들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십시오. 특히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죠. 그러면 봤지. 다음에 조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까지 해도 괜찮네. 이거를 본인의 하나의 이런 훈장과 이 사례 경험으로 삼아요. 나 함부로 못해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상식적으로 지난 그 2020년에 광복절 집회 때 코로나 대환장 파티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거의 마비가 되지 그때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파산하다시피 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죠. 거리에 내앉고 막 스스로 목숨 끊고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진짜 초토화가 됐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뭐 가짜 뉴스의 거의 그 본산이었죠. 그렇죠. 그 교회 카톡방이나 이런 게. 그러면서 집회를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국 또 이때 전국에서 버스 타고 다 대절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계속 역학조사 안 받고 도망다니고 예, 도망 다니고. 거짓말 그러니까 본인도 걸렸었잖아요, 그때. 그렇지. 근데 이래놓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열받아가지고 네. 이거는 행정집행해도 이게 말을 안 들으니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저 신민정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확진자 치료비예요. 치료비. 확진자 정광훈 네가 그렇게 집회 강행해가지고 확진자들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 돈 다 뭘로 했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세금으로 하게 만든 공공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게 만든 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우리 말 무시해서 했으니 확진자 치료비 641명 치료비 부담액 3억 원 내라. 그리고 자가격리자 생활비도 우리가 세금으로 냈으니 그거 네가 대신 그 6억 원 내라. 그리고 생활치료비 센터 운영비 13억 원 하고 당신이 그 집회 강행해가지고 코로나 확산돼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해가지고 손실 보전액 22억 원 내라. 그래서 도합 40억을 부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국가나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정광훈 같은 개인과 교회라는 단체에다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이런 손해배상의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해서 안 된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납득이 가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무죄를 줘버리면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은 이래도 괜찮네 하고 다음에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좀 사법부에 계신 이런 판사님들이 이런 빌런들의 사고 체계나 이런 행위의 앞뒤의 맥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한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번 판결이 아마 대구시와 신천지 소송에서도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가 별거 아니에요. 힘센 척 하고 있지.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 개인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종교 지도자 개인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세 떨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농단하고 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고. 그렇죠. 혼내야지. 그러면은 그러려고 저 법이 있는 거고 사법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다면은 이게 도대체 그 법 지킨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 글쎄요, 오세훈의 서울시가 항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소하겠지. 액수가 있는데 서울시가 손해 본 게 있는데 상인들은 법 다 지켜가지고
그렇죠. 깡통 차고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정강훈 거 대놓고 어겼는데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다?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도 네. 그때 수칙시키시느라고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목소리 큰 놈만 많잖아요. 저기 뭐야 면죄부를 승승장구하고 받고. 말이죠. 네. 네, 안 됩니다. 이러면 네. 정말. 네, 카이로스는 이 수박들 밀어주고 개딸 쌍욕하고 또 대한민국 법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이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받아낸 이 정광훈 씨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광고했던 그 교수님들 모시고 하는 여름 사경에 꼭 예.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민 목사님, 김디훈 대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